안녕하세요. 베리타스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을 가리키고 있는 신희섭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시 합격한 김민철 합격생을 모시고 어떻게 정치학 공부를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김민철 합격생은 2023년도에 정치학에서 61점을 받았고요. 2024년도에는 75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에 14점이나 점수를 올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올리게 된 데에는 특별한 전략이 있을 테니까 그런 전략이 어떤 전략이었는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학 공부하는데 아마 유익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민철 합격생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무척 영광입니다. 2024년 5급 공채 일반 행정 직렬 합격자 김민철입니다.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신희섭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고 또 스파르타 합격 책임반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치학 과목 등수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합격자 평균보다 10점 이상 높은 75점을 받아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수험생활 상황과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저만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할 만한 부분은 잘 들어주시고 걸러 들으실 부분은 선별적으로 걸러 들으셔서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철 합격생을 모신 특별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험을 준비하게 되셨나요? 제가 5급 공채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학생회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일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몇 년도에 시험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몇 번 응시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여름에 처음으로 1차 시험 피셋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2차 시험은 22년도부터 합격한 24년까지 총 3번 응시를 했습니다. 피셋 언어논리 과목에 강점이 있었어서 1차에 대한 큰 고민은 없었고요. 그래서 군 복무라는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제가 좀 미리 들었는데 2022년도에는 그 군 복무 기간이었고 2023년이 그러니까 이제 군 복무를 끝내고 제대로 이제 시험을 본 첫 번째 해였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다시 이제 2차 시험을 보게 돼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엄격하게 이제 좀 더 준비를 해서 2023년도에 시험을 봤는데, 그러니까 군 복무를 끝내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2023년도 시험을 보고 나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배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실질적으로 준비한 게 있는 첫 시험이 23년도 시험인데요. 그때 부끄럽지만 당시 2차 합격선과 점수가 6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냉정히 말해서 합격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는 점수인데요. 그때 패착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기초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22년 11월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행정법, 경제학 이렇게 일순환만 수강을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또 11월부터는 또 피셋을 준비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3순환부터 수강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기초가 부족했던 것 같고 또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외운 내용만 현출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좀 점수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좀 문제풀이 양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이론부터 찬찬히 접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순환부터 수강하면서 기초를 쌓고 또 논의의 흐름을 넓혀서 익혀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학 중에 합격하셨는데 학교에 이제 그 다니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남성분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군대에서부터 시험 준비하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변에 군 복무를 미루고 어린 나이에 합격하신 분들도 꽤 되긴 한데 이게 고시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시 생활이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을 바라보면서 한 과목당 고작 3-4문제 출제되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일이니까 이게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은 마주하게 되는 리스크 그게 좀 부담이 많이 돼서 군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도 군대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단축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남녀 구별 없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웬만해서 학기 병행을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는 전공이 뭐 경제학이나 정치외교 쪽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공 수업이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방해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저처럼 기초가 부족했던 케이스는 2학기에 과감하게 휴학을 해놓고 기초에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휴학을 하지 않고 병행을 한다고 해서 나 또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휴학하고 고시 시험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 실전에서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지랑, 그 다음에 시간 배분,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다 의미 있을 텐데, 하나는 공부하는 데 시간을 배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배분하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전략이 있다고 하면 본인만의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서론 구성, 이론, 그리고 사례,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학은 논문 과목으로서 각 문제마다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글이 논리와 완결성을 갖추고 무엇보다 읽고 싶어야 됩니다. 서론에서 좀 임팩트가 있으면은 확실히 글의 매력도가 올라가서 좀 열심히 읽어주시는 것 같고요. 또 논리적인 답안 구성을 위해서는 항상 논지를 펼치면 이론이나 사례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다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를 다 유교 경전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학자의 공신력을 빌려서 내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라는 인상을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을 쓰다 보면은 모든 글에 학자의 논거를 가지고 대기가 좀 부적절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바로 사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사례라고 하면은 비교정치 사례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역사, 경제, 이런 모든 관련된 것들이 다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서 썼던 답안을 생각을 해보면은 2024년도 1번 문제 소설문 2에 정치경제 파트에서 발전국가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나라의 박정희 정부 시기 사례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또 올해 시험을 보니까 1번 문제에서 양원제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던데, 그런 경우에는 영국의 의회 성립 과정에서의 계급 문제라든지, 이건 좀 역사 파트에 가깝죠. 또 미국의 건국 과정, 이런 것들을 다루면은 조금 더 글이 논리 있고도 탄탄하게 구성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좀 인상적인 부분은 본인 답안이 읽고 싶은 답안이 되게끔 만든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행시에서 5급 공채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답안을 빠른 시간 안에 채점해야 되는 채점자들 입장에서는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고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답안이 눈에 띈다고 하면 그 답안에 좀 더 점수를 잘 주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네요. 답안을 만들 때 이제 특히 서론에 그 서론 구성하는 부분에 좀 더 전략을 좀 강조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답안의 완결성과 흥미를 위해서 2문, 3문이더라도 가능하면 서론을 쓰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서론이 천편일률적으로 쓰는 거라면 아예 안 쓰는 것도 괜찮지만요. 그런데 이제 채점자의 주의를 확 끄는 서론은 채점하는데 분명히 임팩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서론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깔끔한 간결한 통계 자료를 준비한다거나 현안 이슈를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는 평소에 강사님의 수업에서 제공되는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정리해도 괜찮고, 또 평소에 쉬는 시간에 뉴스 헤드라인 같은 거 찾아보면서 서론에 써먹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정리를 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시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문에서 핵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 2023년에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 그룹을 언급을 해줬었고요, 서론에. 또 3문에서는 국회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서, 근데 당시에 법률에 따르면은 선거일 1년 전까지 획정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전에 획정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비례가 일석이 줄었다, 그런 기사를 보고 그 내용도 정리를 해둬서 서론에 활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례들을 좀 미리 좀 잘 챙겨두면 그게 답안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하고 서론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겼다는 거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 다른 답안보다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생겨서 아마 그 출제자, 채점자 분들께서도 점수를 높게 주면서 이 친구한테 점수를 잘 줘도 되겠다, 이렇게 아마 그 흔쾌히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 질문은 이제 정치학을 저는 가리키는 입장에서 제일 사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좀 안쓰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친구들이 좀 부담을 많이 받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정치학 분야가 넓다는 겁니다. 정치학 분야가 굉장히 넓은데 이 넓은 분야들, 다양한 분야들을 공부할 때 어떤 전략을
전략을 갖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반 행정 직렬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정치학의 방대한 양인 것 같습니다. 3순환 기간에 정치학 강의는 16강 정도만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기간 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정치학 순환 기간에만 정치학을 해야지 생각을 하면은 내용을 다 정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피셋 준비 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분야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정치학 공부를 미리 조금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에는 비교정치, 12월에는 국제정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쪼개고 공부 기간을 정해서 정치학의 방대한 학습량이 주는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공감이 많이 됩니다. 2차를 하긴 해야 되고 그런데 또 1차 준비해야 되는 가을 기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기간부터 시간을 좀 나눠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했다는 전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정치학 이론 가지고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정치학 이론 공부할 때 본인만의 이론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그걸 글로 옮기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론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항상 되뇌인 질문은 그래서 현장에서 쓸 수 있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라면 현장에서 쓸 수 있게 정리해야 하고 숙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써야 하는 이론이 아니라면 굳이 완벽히 암기하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론을 키워드만 정리한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제가 작성한 답안을 통째로 서브에 넣었습니다. 정치학 시험은 특정 이론의 키워드를 현출했느냐 뿐만 아니라 그 키워드를 얼마나 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냈는지도 중요한데요. 특히 2024년 시험 2문의 소설문 1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공격적 현실주의와 방어적 현실주의 키워드는 열심히 암기를 했을 텐데 그 키워드 사이의 논리적 연결은 미리 연습해 본 적이 없다면 제대로 쓰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론 내용만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논리까지 서브의 답안 형태로 작성해서 반복해서 읽으면 나중에는 나만의 논리도 확고하게 정립이 되고, 또 복습할 때는 키워드만 보고 논리를 떠올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별다른 고민 없이 문장이 술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은 어느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모든 이론을 다 암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을 쓰다 보면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분석 도구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이러한 분석 도구들을 좀 선별해서 외우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훈련이 가장 주된 훈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정치학 시험은 일종의 요리 경연 같고 그러한 분석 도구들은 일종의 식재료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특정 요리를 해라 라고 명령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분석 도구들을 재료로 삼아서 그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요리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한들 자주 들어가는 재료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마늘이나 양파 이런 재료들은 저희가 어떤 요리든지 널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대표성, 반응성, 책임성 같은 이런 분석 도구들은 다양한 문제에 널리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특정 학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나 또 지엽적인 내용에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은 좀 다같이 실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매겨가면서 이론을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공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짚어드리자면, 하나는 이론을 쓸 것과 상대적으로 이제 좀 쓰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쓰게 된다면 이걸 확실하게 쓰게 만드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전략, 선택과 집중 전략이겠죠. 이 부분이 한 가지 이제 시간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본인 공부에 대한 부담도 줄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인터뷰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가지는 보통은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할 때 키워드만 가지고 요약 정리를 하거든요. 그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도 좀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 거지만 그거보다는 그 요약 정리한 키워드 외에 그걸 본문으로 만들어서 문장 단위로 만들고 문단 단위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거.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글 쓰는 데 있어서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 구성하는 거에 좀 공포심을 느낀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이제 서브처럼 만드시려고 하면 아마 서브를 만드는데 시간도 다른 분들이 만드는 그 서브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만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읽는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되니까 서브를 돌리는 회차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돌릴 수 있게끔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정치학
답안을 만드는데 이제 사례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구체화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이제 전략이 있었나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강사님들 수업이나 모의고사에서 등장하는 사례는 모두 정리해서 암기를 하려고 했고요. 또 실력이 점차 쌓이면서 다양한 케이스 각각에 적용할 만한 사례를 알아두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시간을 내서 서칭해 본 거는 아니기는 한데 뭐 뉴스 헤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정치 이슈를 다루는 블로그를 보면서 답안에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정리를 해서 서브노트에 주제별로 요약을 해두고 이제 전날에 암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에 적어놨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때 선거가 있던 해라서 선거 파트에서는 뭐 비례대표 선거 사표율이 20대 총선에서는 7%, 21대 총선에서는 11%, 22대에서는 12%로 오히려 연동형으로 바꾸고 나서 그 사표율이 더 증가했다라는 통계 이런 거 좀 정리를 해뒀고 또 무효표가 131만 표로 역대 최다였다. 뭐 이런 자료들 또 국제정치 파트에서는 24년도에 세계 군사력 순위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삼김 정치 시절부터 한국 정치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서 그 부분은 따로 정리를 안 했지만은 뭐 각 총선마다 정당 체계가 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뭐 역사 속의 사례들도 충분히 활용하기 좋으니까 그런 현안뿐만 아니라 과거의 좀 정치 역사들도 사례를 정리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실제 답안 구성을 200점 분량 정도만큼씩 했다고 했는데 그게 실전에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에 과목 관계없이 꼭 답안 연습을 200점은 하자라는 각오로 삼순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순환광이 모의고사에서 50점, 또 스파르타반에서 50점을 쓰고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꾸려서 50점을 2번씩 써서 매일 총 200점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안 연습을 많이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된다는 장점이 또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고급 공채 2차 시험은 결국에는 쓰는 시험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외워도 그거를 출력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까 기초를 닦는 게 중요하다고 하기는 했는데 이 시험은 학자를 선발하는 시험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답안 위주의 좀 실용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를 닦으면서도 쓸 수 있는 정도까지만 파고드는 그 공부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잡는 게 실전에서도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학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혹시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학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이 중요하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을 결국에는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 지향적인 그러한 공부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비순환과 1순환을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이론을 익혔다면 답안 위주의 학습을 하시면서 부족한 이론을 보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이론을 알아도 쓸 수 없으면 또 의미가 없고 이론을 쓰더라도 실제 적용된 사례로 근거 보충을 하지 못하면 답안이 주는 울림 같은 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쓴 답안은 정말로 스스로가 쓰면서 잘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치 내가 이 시험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어디서 오냐면은 글을 쓰면서 내 말이 맞지 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느낌이 옵니다. 주어진 문제를 잘 읽어서 소설문사의 연계성을 캐치해서 문제 출제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또 나의 논리를 이론 분석 도구나 학자의 말을 들어서 근거로 삼고 또 내 생각이 그대로 적용된 그대로 나타난 정치 사례를 들이밀면서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이 과정을 충실히 해내면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지향점은 이론에 기반한 자신의 논리 전개 및 구성 그리고 사례를 통한 증명이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답안 위주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전략이네요. 그 정리하면 증명하고 그걸 어떻게든 설득력 있게 만든다 이 부분인데 사실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잘 캐치하셨고 그걸 전략으로 녹여서 아마 좋은 점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은 공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치학이 앞에 말씀하셨지만 분야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분야마다 이제 그 시간을 배분해야 되거나 또 차별해야 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학은 서브 분야가 많은데 이 각각의 서브 분야의 시간 투자나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정치학은 시험에서 보통 3문제 출제되는데 그 분야는 정치 사상부터 시작해서 비교정치, 민주주의, 국제정치 등등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할 때 막막함이 좀 큽니다. 물론 모든 부분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정리를 하고 기출풀이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교정치 파트가 가장 많이 출제되니까 해당 파트 문제를 가장 많이 풀었고요. 사례도 그만큼 많이 알아뒀습니다. 또 국제정치는 웬만해서 매년 한 문제 출제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 외교원 수험생분들만큼은 아니어도 나름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주주의,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제, 그 다음으로 정치 사상, 그 다음으로 나머지 기타 이슈들, 이런 순서로 시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비중에 비례해서 이제 그 서브 분야별로 이제 시간을 투자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각 서브 분야별로 혹시 이제 본인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다고 하면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각 서브 분야별로 정치학에서 지니는 중요성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답안의 초점을 달리 설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 아는 이론을 쓰고 사례를 보충하는 정도로도 합격자 평균 점수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논리와 더불어서 약간의 정치학에서 가지는 그 중요성과 인사이트, 그러한 부분까지 터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정치사상 같은 경우는 철학적 내용이 학습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상들이 오늘날 우리 정치에 제공해주는 함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문에 하버마스의 공론자한 이론이 이를 물어본 대표적인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답안을 잘 쓰셨을 겁니다. 또 비교정치에서 정부 형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물론 이 제도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은 제도를 적용했을 때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에 따라서 정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이 부분이 정치학에서 좀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각 분야를 공부를 하고 답안을 차별화하시면은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주셨어요. 비교 정치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교가 돼야 되고, 그러면 과연 우리하고 그 상대방 국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현출이 되고 내가 그만큼 노력해서 이거를 찾아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비교 정치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어필이 되는 부분이니까 좋은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공부 방법에 관한 건데, 그 전에 김민철 합격자분은 그 공부한 시기나 공부한 방법이 조금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제대를 하고 2023년에 2차 시험을 봤는데, 그 전에 이제 2022년에 2차 시험을 한번 본 경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제대를 하고 2023년에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제 필요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그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공부하는 패턴이 이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예비순환 듣고, 그리고 가을에 1순환 듣고 2순환 듣거나 아니면 피세 준비하고 3순환 듣고, 이런 일반적인 코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공부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보고 나서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순환 강의들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3년도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제가 기초가 부족하다는 거를 정말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차 시험을 한번 본 상태니까 벌써 여름이 된 상태여서 예비순환은 지나갔고, 그래서 기초를 쌓기 위해서 1순환을 수강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강의를 따라가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필독서, 교과서라고도 부르죠. 필독서를 발췌독하면서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마치고 나면 답안에 쓸 수 있게 또 정리를 하고 또 그 부분만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모의고사를 치고 나서는 예시 답안과 최고 답안을 참고를 해가면서 나만의 답안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서브에 답안 형태로 통째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렇지만 2순환 기간이 이제 피셋 준비를 막 해야 되는 때하고 이제 겹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순환 때는 아무래도 2차 과목 공부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2차 과목을 완전히 놓을 수도 없고 모든 수험생들한테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일 텐데요. 이때 이 공부하기 어려운 2순환 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저도 피셋에 대한 부담 때문에 2순환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저도 좀 새가슴인지라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2순환을 수강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 2차 공부를 손을 놓자니 또 내용에 또 휘발이 되고 쌓아놨던 감각도 잃게 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서 저는 11월부터는 피셋 공부는 최대한 저녁 전에는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후의 시간은 나머지 정치학 그리고 이런 행정학 같은 논문 과목에 좀 할애를 하려고 했고요. 분야별로 내용을 훑은 다음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보고 또 답안을 써서 내용을 고쳐보고 서브에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는 비교정치 이런 식으로 분야를 쪼개서 시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저녁 이후에는 2차 과목에 좀 투자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부 총량이라는 게 좀 필요한데 그거를 알맞게 잘 배분해서 활용하셨고 그게 2차 시험 볼 때 다시 이제 기억들이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다음 질문은 삼순환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삼순환 기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삼순환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최종적으로 총정리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답안 연습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순환을 수강을 하게 되면 매일 50점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그 진도에 따라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정리할 수 있고 또 50점씩 답안을 만들어보는 훈련을 강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또 비약적으로 실력이 상승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당 범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생각도 한번 해보고 머릿속으로 답안 구성 시뮬레이션도 해본 다음에 실제로 주어진 시간 안에 답안이 써지는지 테스트도 매일매일 해보면서 나 자신만의 답안 스타일을 좀 확고하게 만들어 나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삼순환은 총정리를 하기에도 답안 스타일을 만들고 감각을 최고로 끌어올리는데도 가장 좋은 강의니까 2차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수험생분들도 한번 삼순환은 수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순환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퀄리티 있는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2차를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삼순환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이제 순환 강의라고 하는 1년에 쭉 짜여있는 코스가 있고 그 외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환 강의 외에 필독서 강의와 같은 강의들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강의들을 활용했고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순환 강의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한 논리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좀 필독서를 발췌독해가면서 공부를 했고 따로 필독서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학의 이해라는 저서가 분야별로 좀 이해가 부족할 때 부분 발췌독하기가 좋아서 정치학의 이해라는 저서를 좀 자주 봤고요. 또 국제정치 파트에 있어서는 왈츠 이후라는 교재가 조금 유명한데 그 교재가 그 학자마다 생각을 이해하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교재를 발췌독하는 거를 주된 공부 방식으로 삼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리퍼런스 할 수 있는 책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책들을 좀 보면서 전반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전자의 방법을 주로 쓰신 거네요. 그 외에도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신문이나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저는 그 수험생을 하면서 신희섭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일상의 정치 블로그나 또 이해와 오해 유튜브 채널 자주 봤습니다. 이게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되게 좋고요. 또 강의보다 더 흥미롭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암기하려는 노력 없이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특히 억지와 확장 억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올해 산문에 나와가지고 저도 보면서 좀 많이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는 줄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좀 더 객관적인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뭐 유튜브 영상은 영상으로서 그런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그 강의보다 좀 더 흥미로웠다니까 강의를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스터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정치학 답안 스터디에서 굉장한 효과를 봐서 다른 수험생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스터디를 하면 혼자 할 때보다 강제성을 가지고 답안을 쓰게 된다는 점에서 효용이 대단히 컸던 것 같고요. 삼순환 기간에 맞춰서 분야별로 날짜를 할당한 다음에 해당 날짜에 범위 내용을 훑어보고 가서 기출이나 대학 모의고사 문제들을 랜덤으로 골라서 답안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안 스터디를 하면 내 답안을 남들한테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럼 잘 못 쓰면은 아무래도 부끄럽잖아요. 제가 또 사회적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기가 싫어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갔어요. 또 실력이 좋은 분들끼리 모인 덕에 서로 보고 배울 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원이 그때 총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 24년도에 합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답안 스터디가 아니라 단순한 목차 스터디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논리적인 글을 만들어야 되는 시험이라서 목차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답안 연습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고요. 다양한 문제를 얕게 살펴보는 것보다 시간이 들더라도 온전한 답안을 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원에서 삼순환 모의고사,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에서 내는 모의고사, 또 다반특강을 듣는 분들한테는 다반특강 모의고사 같은 다양한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2차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든지, 아니면 혹은 그 모의고사 본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순환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불이타 대비 문제가 적중하는 일은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삼순환 모의고사는 적중 여부보다는 일종의 실험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을 쓰는데 문제를 읽는 데에는 몇 분을 쓸 것인지, 또 개요를 짜는 데에는 몇 분 쓸 건지, 내가 어떤 실수를 문제 풀면서 자주 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순환에서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2023년 기준이기는 한데, 제가 삼순환에서 그때 당시에 100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게 1시간 동안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2시간 동안 9페이지, 10페이지를 쓴다고 하면은 시간이 촉박할 때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삼순환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계속 바꿔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를 들면 2025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100점짜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60점짜리, 50점짜리 시험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짧은 문제들, 작은 문제들 2문제짜리를 푸는 시간 배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짧은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치학이 글을 쓰는 과목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갈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4순환에서 한 회분만큼 딱 100점짜리 시험을 보는데, 3순환에서도 100점짜리 시험으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최대한 더 많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베리타스 법학원에서는 스파르타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파르타반을 운영하면서 이제 삼순환하고 스파르타반을 병행하고 있어요. 이런 병행하는 방안이 본인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었거나 어떤 부분에 본인의 전략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미 2차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스파르타 병행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생활 패턴을 잡아준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또 순환 강의 모의고사와 스파르타 모의고사 두 가지 과목을 병행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다른 과목 내용이 희발되는 것을 또 막고 한 과목을 복습하는 텀을 단축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순환 강의에서 50점을 쓰고 스파르타에서 50점 답안을 쓰면은 강제적으로 하루에 100점 분량을 쓸 수 있게 되니까 답안 연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 또 시스템적인 측면 외에도 주변에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스파르타 내에서 스터디를 꾸리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스터디를 모집을 하다 보면 실력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학 스터디도 다 스파르타 반 안에서 꾸린 거거든요. 성향상 스파르타 반에 큰 거부감이 없다면 꼭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네요.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의욕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거에 동료애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버팀목 같은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스파르타반이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는 수험생들이 하는 좀 일반적인 고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질문들은 앞에 질문한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겪는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학에서 서론하고 결론을 이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팁이 좀 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선 서론의 분량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4-5줄 정도로 깔끔하게 끝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수치로 전달할 수 있는 통계 같은 걸 활용하셔도 좋고 또 현안 이슈를 언급하셔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소설문 사이에 연계성을 짚어주면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2024년 1번 문제에서 코로나 이후에 저성장과 빈부격차 문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국가의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정치의 소멸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식을 써주면서 그 세 개의 소설문들을 좀 유기적으로 쓸 수 있게 노력을 했고요. 한편 결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정치학의 답안 특성상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해결 방향을 넌지시 제안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4년 1문 마찬가지로 24년 1문 결론에서 신자유주의와 발전국가를 조화한 신발전국가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제안하는 내용을 쓰면서 정치 경제 이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식으로 결론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결론을 구성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정치학자들 사이에도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좋은 결론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답은 없는데 여기에 이제 요약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짧지만 그래 대안이나 재현 같은 것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제 보는 그런 학자분들도 있어요. 본인은 일반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게 크게 모나지는 않을 건데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 그게 짧게 정리되어야 하지 그걸 넓혀가지고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풀어가시기 시작하면 결론이 또 다른 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면서 짧게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사례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사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에서 주장하는 논리가 실제로 정치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라고 증명을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고 답안에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5급 공채는 한국의 사무관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적 맥락에서 사례를 찾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 1문에서는 이제 박정희 정부 사례로 발전국가의 특징과 한계를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례의 학습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찾아보고 뉴스 헤드라인 정리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닌 사례의 풀은 배경 지식에도 어느 정도 의존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 분야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평소에 살아온 궤적이 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노력을 하더라도 노력을 해서 사례를 많이 알고 있더라도 시험장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운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례를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운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적당히 사례를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더 알아야겠다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좀 사례 부족한 것 같다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좀 현실적인 조언이시네요. 그 본인이 이해하지 못한 걸 글로 만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사례를 막 아고자비로 암기해가지고 글에 집어넣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충분히 이해가 돼 있고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쓸 수 있게끔 기억하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이해 여부와 그것을 글로 만들 수 있게끔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나눠서 이제 전략을 구비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시네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뭐냐면 이론은 알겠는데 이론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량을 도저히 못 채우겠다. 점수 배점 대비해서 내가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우선은 분량 측면이 고민이 된다면 빠진 내용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안을 쓰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이론부터 쓰게 되면서 중요한 것들을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치학 답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답안에서 사용하는 대표성이란 용어는 이 의미다, 이 정의를 꼭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을 놓친 채로 답안을 쓰다 보면은 분량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그 대목차와 소목차 사이에 사이클로 쓰게 되면은 좀 여백도 생기고 그러한 부분에서 분량이 생각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니까 이러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점검을 해볼 부분은 아마 목차를 세울 때 문단 구성을 어떻게 할지 충분히 고민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나서 목차를 세울 때 해당 목차에서 활용할 이론이나 학자 혹은 분석 도구 심지어 사례까지도 일일이 다 목차를 적어놨거든요. 이런 거를 미리 좀 적어서 생각을 하고 그 적은 포인트마다 문단을 하나씩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막연하게 10페이지 언제 채우지? 할 때보다 이 포인트에서 몇 줄 쓰고 이 포인트에서 몇 줄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분량을 채우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장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분량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포인트를 떠올리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이제 분량을 못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 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문제 같아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빨리 떠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답안 훈련하면서 목차 세우는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분량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코멘트시고요. 목차를 만들고 설계도를 짜는 건데 목차를 만든다는 게 그러면 그 목차를 만들어서 설계도를 짤 때 요거를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건지를 정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좀 어렵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제 좀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 양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부연 설명을 해가는 거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념정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자꾸 이제 본인이 아마 그 공부한 대로 글을 써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찾아서 그걸 좀 보완해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과목에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과목이 좀 넓은 편이고 서브 주제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브리타가 좀 있는 그런 과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제 브리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좀 알려주시죠. 현실적으로 모든 브리타를 대비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삼순한 시기에 강사님께서 수업 중에 브리타로 예측하시는 내용, 또 현안 이슈, 아니면은 주변 스터디원들이 예측하는 내용들만 그때그때 좀 채우고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게 최선이고 다들 이 브리타 주제가 나오면은 잘 쓰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좀 편하게 먹는 것도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5급 공채 시험 구조가 남들이 잘 쓰는 거를 내가 못 썼을 때 탈락하는 시험이지 남들이 못 쓰는 거는 나도 못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올해 양원제 같은 브리타 문제들도 잘 썼을 텐데 이 부분은 평소에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해서 1년 2년 더 투자한다고 해서 좁혀지는 부분도 아니고 좀 운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브리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잘 쓰는 사람들이 고득점을 하고 나는 다른 기본적인 주제들을 잘 써서 충분히 합평까지 가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24년도 시험에서 그 3번 문제 소설문 2가 이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쟁점 이것도 브리타 느낌이 강했었는데 저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현장에서 나름대로 억지로 만들어내서 분량을 채웠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75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게 반드시 브리타라고 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대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제들만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모르는 문제 때문에 떨어지기보다는 아는 주제에서 누가 좀 더 잘 쓰냐 이게 사실 합격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지적해 주셨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정치학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만든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질문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경제학 점수를 좀 높게 받고 그리고 정치학에서 고득점을 해서 합격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건 어떠냐 현실 가능한가와 이런 전략을 짜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잘하면은 정말 합격이 쉬워집니다. 또 점수를 큰 폭으로 올리기 좋은 과목 역시 경제학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경제학은 전략 과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하는 과목이고요. 한편에 정치학은 행정법에 비해서 고득점이 많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학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도 높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실수를 해도 정치학을 잘 보면 충분히 만회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 그러한 경우였어요. 따라서 이 정치학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별로 없다, 나는 사례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고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래도 합격자 평균까지는 가거든요. 그래서 고득점 어렵더라도 합평까지는 가니까, 그리고 또 그 합평이 원점수만 따지고 보면은 다른 과목들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점수를 낼 때 표준 점수 따지지 않고 합산해서 평균만 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살펴보다면은 경제학에 집중하고
하고 그 다음으로 정치학을 챙기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치학 실력이나 다양한 부분들을 잘 고려해 보시고 저처럼 정치학을 전략 과목으로 삼을지 아니면은 좀 다른 과목에 더 투자를 할지 이거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정치학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을 우선시하고 정치학까지 고득점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잘하는 과목, 그다음에 본인이 좀 더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과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을 치중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정치학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투자한 것만큼 그래도 그 보상이 따른다고 하면 정치학에서 조금 점수를 높이는 게 시험 전체를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정치학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더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2025년에 제 계획이 정치학 과목에서 논문들을 좀 더 많이 읽히는 그런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논문 강의이면서 이걸 답안 특강이랑 연결해가지고 학생들이 답안을 좀 더 많이 쓰고 좀 더 다양한 논문들을 읽어보게 하고 싶거든요. 지금 본인은 수강하진 않았지만 본인이 공부해본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논문들을 좀 많이 읽고 다양한 논문을 읽고 특히 올해 양원제 같은 이런 주제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학에서 주류 주제는 아니거든요. 이런 비주류 주제도 논문을 읽다 보면 읽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좀 다양한 논문들을 읽게 된다고 하면 이게 정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한마디 좀 말씀해 주시죠. 논문을 보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시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소화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논문이 오히려 과투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이 갖춰지신 분들은 고득점을 노린다면은 논문 보는 거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는 또 논문에 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또 브리타 대비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논문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저도 24년도에 진행한 스터디에서 브리타로 양원제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시험에서는 다행히 안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 공교롭게도 올해 시험에 나와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나 브리타는 사실 강의 내용을 충실히 듣는다 그리고 또 필독서를 본다 라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논문을 보고 정리하는 것도 고득점을 노린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혹은 이제 예비 수험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오늘 인터뷰에서 강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치학 문제는 시간을 들여서라도 문제를 좀 꼼꼼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소설문의 발문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담긴 문장이니까 절대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요. 또 글의 논리를 구성하고 소설문의 연계성을 파악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약간의 벽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좀 정치에 관심도 많았고 또 숫자에 약해서 경제학을 잘 못했기 때문에 정치학이 좀 일종의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한테는 정치학이 그러한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고득점을 한다는 각오로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제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것까지 안 해도 충분히 시험을 붙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정치학 점수가 좀 낮아도 경제학을 잘 봐서 붙은 사람들도 꽤 많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부분들만 벤치마킹해서 좋은 결과와 함께 수험생활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정치학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치학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한편으로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써봤는데 점수가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좀 턱없이 부족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한 가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그런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